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단어는 경계하거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경기 연착륙이면 주식시장이 괜찮을 거야.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을 때 경제 연착륙이면 IT 버블 붕괴처럼 좀 트러블이 있었는데 지금의 밸류에이션 논쟁은 경기 연착륙과 버무려졌을 때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네,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주식시장이 파괴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이상하진 않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 예. 심중으로, 예. 너무 심중을 꿰뚫어서 저에게 얘기하시니까. 자, 그런데 경기가 부진한 이후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나름 최종 신호로 작용하더라고요. 좋지 않을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2차례 정도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이제 처음 금리가 지금 9월 중순에 했으니까 네. 이제 9월 중순부터 플러스 1에서 3개월. 예, 요 정도. 그러니까 작년 사례를 보면. 예.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나 다른 나라 증시도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죠. 미국의 환경 변화가. 아, 예, 맞습니다. 한국 시장은 네. 한 달 동안 또 잘 지내셨죠? 아,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새 유튜버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인물로 거론이 되고 계시다고. 예, 네. 뭐 워낙 이제 세상에 반하는 얘기를 해서 이 양반이 도대체 뭔가 좀 이제 궁금증에 의해서 그리고 팬층분들도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이제 파트장님이라고 불리는 댓글보다 현기형 뭐 이런 식으로 댓글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애칭으로 불러주시는 네. 점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되게 좋은 현상 같습니다. 이게 진짜. 저희가 이제 한 달 만에 또 모셨는데 뷰가 좀 바뀐 건가? 그래서 나오신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지난주 뷰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하실 건지를 먼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때 저희가 모셨을 때 그 미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가 되기 바로 직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금리가 인하되고 만약에 채권 시장으로 유동성이 몰리게 되면 앞으로 주식 금, 코인 시장의 유동성은 좀 마를 가능성도 있다라는 언급을 하셨었어요. 네. 그 뷰는 유지가 되는 걸까요? 아, 예. 상당히 이제 투자자분들에게는 죄송스럽게도 그 의견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직은 이제 그게 지금 때가 안 온 거지 전체적인 흐름은 그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여전히 유지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보통 금리가 떨어지고 나서 1에서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이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좀 위기에 대한 대기 상태,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먼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오늘 주식시장을 조금 흔들리게 만들었던 이슈가 그 파월 의장이 주식시장 뭐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 발언이 좀 파장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흔들리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가지고 계신 뷰랑 좀 동일한 뷰를 파월 의장과 공유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그분은 과연 무엇을 보고 주식시장을 고평가라고 진단을 했을까? 여기에 대한 좀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주식시장을 판단할 때 다양한 밸류에이션 지표가 있는데 이러한 밸류에이션 지표들 살펴보더라도 역사상 랭킹 1, 2, 3위 안에는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지금의 맞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PER, 요건 IT 버블 붕괴 이후 가장 높고 맞습니다. 그리고 버핏 인디케이터라고 하죠. 시가총액을 미국의 명목 GDP로 나눈 거. 요건 지금 역사상 가장 높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지표들을 보더라도 고평가를 부인하기는 좀 어렵다. 예, 이렇게 저도 생각합니다. 이게 뭐 주식시장 적정 가치라고 불릴 만한 이제 시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이거 파월 의장도 아마 그런 의도에서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주식시장은 굉장히 어떤 이슈들에 굉장히 무디고 주가는 계속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물가 지표도 그렇고 고용 지표도 그렇고 나쁘잖아요. 네, 나쁜데 다들 잘 넘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이유를 파트장님은 어디서 좀 보고 계십니까? 우리 시대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경기에 대해서 무뎌질 수 있는 여러 구조가 만들어져 있구나 이런 생각이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는 도표로 보통 설명을 드리니까 또 도표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 아마 한 수십 년 뒤에 우리 시대를 누군가 평가했을 땐 단어 하나만 쓴다면 이제 양적 완화. 예, 이걸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회색 선이 미국 연준의 총 자산인데 이 회색 선이 올라갈수록 미국 연준의 채권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미국 연준은 언제나 돈을 이렇게 머니 프린팅해서 네. 이제 그 종이의 돈으로 채권을 살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시중에 돈을 주고 자기들이 채권을 사 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가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제가 이 녹색 선은 실업률을 거꾸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녹색 선이 위쪽 방향으로 가면 고용 시장이 좋아지는 건데 네. 바로 이 양적 완화로 이제 고용 시장을 상당히 또 좋게 만들었죠. 다른 말로 하면 경기를 좋게 만들었는데 가만 보면 양적 완화가 사실은 중앙은행 혼자는 못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중앙은행이 그 시장에서 제한된 국채를 혼자 계속 매입을 하게 되면 네. 이제 사회 곳곳에서는 국채를 담보로 또 여러 가지 금융 활동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러한 국채들이 메말라 가게 돼서 금융의 다른 시스템들이 안 돌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적 완화할 때는 행정부에서 이렇게 채권을 일단 많이 발행하는 거죠. 국가 부채를 많이 내는 맞습니다. 거죠. 그러면 요 돈으로 미국의 연준이 이걸 사들어가는 건데 양적 완화를 할수록 문제가 국가 부채가 너무 많이 쌓인다는 겁니다. 예. 이거 한 양적 완화 14년 하다 보니까 국가 부채에 대해서도 이제 위기다 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언급이 나왔고 2021년 어느 언저리부터 양적 완화에서 양적 긴축으로 돌아섰죠. 예. 인위적으로 경기를 살리는 걸 멈추다 보니까 이 그림에서도 보시듯이 이제 양적 긴축으로 돌아서면서부터 미국의 여러 고용 이런 게 시원스럽게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더 좋아지지 않고 있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기 문제가 좀 이제 마찰이 나타난 게 저희가 1년을 넘어서 한 2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유동성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량 유동성, 유량 유동성. 네. 지금까지 쌓여 있는 유동성 그리고 신규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양적 긴축을 하니까 연준이 이제 돈을 걷어들이는 거니까 이제 신규로 유동성이 더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존의 유동성이 워낙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곳이 어느 건덕지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수익률을 쫓아서 이동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가에 지금 많이 달라붙어 있는데 그래서 주가는 굉장히 높고 경기는 부진한 거. 우리 시대의 QE의 어떤 후속적인 이런 모습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경제학자들이나 칼럼을 봐도 경제는 주식시장이 아니다. 대입시키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근본은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양적 완화가 만들어낸 거다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약간 이 단어는 경계하거나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경기 연착륙이면 주식시장이 괜찮을 거야. 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맞습니다. 저희가 경기 연착륙의 사전적인 정의는 물론 이 도표에서도 보시듯이 GDP 증가율이 플러스이면서 플러스 정도만 조금씩 낮춰지는 거죠. 예, 경제는 성장하긴 성장하는데 성장 정도가 좀 줄어드는 거. 네. 예, GDP 증가율이 플러스권에 있는 거. 뭐 경기 경착륙은 그야말로 경제가 GDP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네. 근데 이 사례를 보면 저희가 2000년 IT 버블 붕괴 당시에는 GDP 증가율이 계속 플러스였습니다. 경제 연착륙이었어요. 네. 지금 양적 긴축 과정에서 경제는 경착륙이 아니고 연착륙일 거야. 많이 언급하시고 그러면 주식은 괜찮을 거야. 또 언급하십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기간 경제 연착륙 과정에서 GDP 증가율이 플러스인 과정에서도 주식시장에서는 좀 큰 트러블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 예,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연착륙에서도 주식시장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어떤 조건이 플러스 됐을 때 연착륙에서도
주식시장이 문제를 일으킬 건가? 요게 하나 내재돼 있는데 네. 요게 바로 요즘에 서서히 언급되는 밸류에이션 논쟁입니다. 네. 저는 지금 시점에서의 밸류에이션 논쟁이 꽤 연착륙과 만나면 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많이 비싸다고 보고 계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전에 2000년 IT 버블 당시에도 여기 다음 페이지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경제가 연착륙에서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주식시장이 트러블을 많이 일으킵니다. 예. IT 버블은 저희가 한 100년 넘게 보더라도 그 당시에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았거든요. 예. S&P 500 기준으로 24배까지 올라갔었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으면 경제 연착륙만으로도 상당히 좀 큰 트러블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금이 밸류에이션이 IT PER로 보면은 IT 버블 붕괴보다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22.3배. 이걸로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밸류에이션 지표가 PER만 있는 건 아니고 맞습니다. 다양한 지표들이 있는데 저희가 앞서도 이제 언급드렸던 버핏 인디케이터로도 한번 볼게요. 네. 예. 네. 전 세계에서 투자 제일 잘하시는 분이 버핏인데 버핏이 이제 왕년에 한참 잘 나가실 때 만드셨던 지표라고 해서 버핏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은 이제 가격을 대변하는 거고 여기에서 GDP는 명목 GDP입니다. 예. 가격이 명목이니까 GDP도 명목을 이제 쓰는 거죠. 이게 IT 버블 붕괴 직전에는 한 150%. 예. 금융위기 때는 그렇게 비싸진 않았습니다. 예. 100%니까. 근데 지금은 200. 이게 200%를 넘어가서 다양한 밸류에이션 지표로 봤을 때 지금이 랭킹 1, 2, 3위 안에는 거의 다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높을 때 경제 연착륙이면 IT 버블 붕괴처럼 좀 트러블이 있었는데 저희가 뭐 그 당시까지 파괴력 있는 뭔가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밸류에이션 논쟁은 경기 연착륙과 버무려졌을 때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주식시장이 파괴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네. 이상하진 않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심중으로, 너무 심중을 꿰뚫어서 저에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서 맞습니다. 그 버핏 지표라는 게 GDP 대비 시가총액을 GDP로 나눈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100을 넘어간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게 경제가 주식시장이 경제 이상으로 성장을 하면은 이게 과열이라는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경제를 반영하는 주식 시장과 네. 그 경제 그 자체가 어느 정도 패러티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네. 예전에는 버핏의 관련 일화들을 쭉 읽어보면 이제 버핏 인디케이터가 100%를 넘어가면 또 경계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IT 버블 붕괴 직전에 버핏 인디케이터가 100%를 넘어서 좀 더 상승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버핏이 이렇게 보유 주식을 대거 줄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더 버텼죠. 예. 그래서 버핏의 이제 여러 전략이 IT가 한참 이제 잘 나갔을 때 통하지 않는다. 버핏은 이제 한물 같다. 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 나올 때가 거의 꼭지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시절은 이제 버핏 인디케이터가 좀 더 상향 조정돼서 워낙 돈도 많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높다는 건 확실히 저희에게 생각거리는 던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워렌 버핏도 분기 포트폴리오 내역 공개하면 현금 비중 계속 늘리고 있는 것로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올해 연말에는 은퇴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은퇴 이유가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대화를 하셨을 때 가끔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고 해서 이제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보니까 저는 좀 겁나더라고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사용하는 단어나 사람 네. 이름이 언급이 안 될 때가 거의 평생이거든요. 네. 저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핏께서 정말 대단하시다. 네. 예, 지금 그 연세에서도 그런 생각 곁다리로 한번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랑 연관지어서 네. 그
시장이 조정을 받을 만한 이제 위험이 등장할 만한 조건 같은 것들도 따로 보고 계신 게 있어요. 요즘에 지금 이제 큰 틀에서 조건은 그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비싸다. 라는 거 경기 영찬육 이 환경 속에서 이거 말고도 그 외에 여러 어떤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은 시장에 크래시 쇼크가 날 만한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약간 좀 큰 틀에서 보면은 제가 금리 인하 이후에 시장의 좀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이때 과거 사례도 한번 볼게요. 이 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흔히 금리 인하하면은 주식시장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금리 인하가 좀 상당히 마지막에 이게 진행이 됐을 때 시장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즘 많은 분들은 인슈어런스 컷, 보험성 금리 인하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슈어런스 컷이라면은 저희가 건강이 나빠진다면 보험을 들지 않잖아요. 네. 보통 건강하고 또 이제 급여도 이제 따박따박 이제 계속 들어올 때 향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그러면 뭐 인슈어런스 컷이면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은 경기 부진 전에 혹시나 경기가 부진할 수도 있다는 그 상당한 예리한 촉을 가지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스킬인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가 부진한 이후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요거는 주식시장에 나름 최종 신호로 작용하더라고요. 좋지는 않을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경기 부진 그 전에 금리 인하하는 건 뭐 저도 이제 직장인이니까 직장인 기준으로는 이럴 겁니다.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도 돈을 잘 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급여도 뭐 오를 것 같다는 이제 느낌이 들었을 때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정책 금리가 내려오고 은행에서도 금리가 내리게 되면 아마 저는 이참에 차를 한번 바꿔볼까? 그쵸, 대출 받아서 한데 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더 좋아지고 주식시장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경기 부진 이후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요건 이제 저희가 직장인으로서 체감하는 거는 회사가 조금 돈을 못 벌고 있고 제 급여도 이제 좀 깎일 것 같다. 가정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참에 은행의 금리가 내렸을 때 차를 바꿔볼까? 이건 언감생신일 거예요. 그래서 경기 부진 이후 금리 인하는 금리 인하와 경기 부진 이걸 동시에 같이 진행시키는 일정한 모양을 이어갈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 한번 볼게요. 요즘에 금리 인하 이유를 보면 고용에 있죠. 고용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근데 고용이 요즘에 대거 하향 수정이 많이 됐습니다. 얼마나 하향 수정이 됐냐면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고용이 월 14만 명 신규 고용 된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알고 보니까 이게 7만 명 된 거예요. 절반은 그냥 허상이었던 맞습니다.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올해 2분기 고용은 월 14만 명 고용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1.4만 명 고용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난 1년간은 14만 명인 줄 알았는데 7만 명이면 이제 자녀가 시험을 쳤을 때 100점 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50점 계속 받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올해 2분기는 자녀가 또 여전히 100점 받은 줄 알았는데 10점 받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때까지 기대감으로 쌓아 올렸던 어떤 심중의 어떤 그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주가라고 한번 쳐볼게요. 근데 그 100점이 50점 또는 10점이라면 그 기대감이 이제 좀 하향 수정되어야 이제 되는 거죠. 금리도 이것 때문에 현재 금리를 인하하는 건데 저희가 또 고용 지표는 대표적인 경기 후행 지표입니다. 경기 후행 지표를 이제 이게 안 좋았다는 걸 인식해서 금리 인하하면 저는 인슈어런스 컷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잠시 저희가 경기 부진 이후 금리 인하를 했을 때는
이때는 또 국채가 굉장히 강해요. 예, 국채는 물론 저희 문홍철 팀장님께서 네. 전문가시긴 한데 이제 이때 이제 경기 부진 이후 금리 인하 시기에 국채가 강해지니까 이쪽에서 수급을 흡수하는 게 상당합니다. 주식 시장은 수급을 그때 빼앗기게 되는 거죠. 예. 경기가 좋을 줄 알고 들어갔던 주식시장의 자금들이 맞습니다. 뚜껑 열어보니까 경기 안 맞습니다. 좋아서 이거 아니다 싶어서 채권 시장으로 맞습니다. 옮겨간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시총을 따져 보면은 글로벌 주식 시장 시총은 한 120조 달러. 네. 그런데 글로벌 채권 시장의 시총은 140조 달러거든요. 예. 그래서 문홍철 팀장님이 제 인사권자가 되는 게 맞아요. 시총으로 따져봤을 시가총액으로 때. 예. 저희가 이제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제 네. 여러 가지가 돼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잠정적인 결론을 한번 내볼 수 있습니다. 네. 9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비록 경기 연착륙 일지언정, 네. 예, 연착륙이면 좋다 뭐 이런 말이 있을지언정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요즘 이제 연준의 거론이 되고 고위 인사들 중심으로 또 샘 올트먼도 한번 이런 얘기를 던졌었죠. 밸류에이션이 높다. 아, 그죠. 8월 달인가 뭐 맞습니다. AI 쪽에 버블이 낀 것 같다. 뭐 맞습니다. 이야기하면서 예. 그랬었죠. 그러면 어떤 최종적인 신호는 경기 부진 이후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식시장이 그럼 트러블을 일으킬 때가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근데 요거 가만 생각해 보면 작년에는 안 그랬을까? 작년에도 그랬는데 작년엔 괜찮았잖아. 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작년에도 경기 연착륙이다, 경착륙이다 이런 논의 나온 거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8월 달에 그래서 시장 한번 코스피가 하루에 10% 폭락하고 맞습니다. 예, 그랬었잖아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그리고 작년에도 밸류에이션은 높았거든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근데 가만 보니까 이렇게 시장이 트러블을 일으켰을 때 금리가 변화한 이후 시장이 트러블을 일으키더라고요. 이미 작년부터 제가 볼 땐 경기 부진 이후 금리 인하를 극도로 경계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10페이지에 여기에 파란색 선이 이게 미국의 미국채 10년물 금리입니다. 그리고 하얀색 선은 미국의 주식시장인데 여러분 작년 상반기에 샴의 룰이 한참 유행했던 거 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요때 미국채 10년물 고점 찍고 이제 뭔가 경기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금리는 내려야 되느냐 이런 논쟁이 있으면서 그럼 시중 금리는 먼저 반영하니까 미국채 10년물이 2024년 4월 정점 찍고 내려왔어요. 네. 근데 이 당시에 국지적으로는 금리가 내리면 시장은 좋을 거야. 그래서 시장이 한 그렇죠. 4월부터 여름 전까지 좀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국채 금리가 더 세지면 국채는 굉장히 이제 시총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에서 자금을 한번 흡수하기 시작하면 저희 쪽 주식은 휘청해요. 수급적으로. 그래서 결국 작년 8월에는 시장이 크게 트러블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올해 1월 보겠습니다. 올해 1월에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어요. 올해 1월에는 왜 그랬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하면 파월을 위시한 연준에 좀 압력을 가해서 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근데 그 당시에 또 미국 지표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타당성은 있네. 그래서 시중금리가 올해 1월 고점 찍고 내려왔죠. 고점 찍고 내려오니까 일시적으로는 미국 시장 금리 내리면 시장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또 잠시 올랐어요. 예. 그런데 미국 시장은 올해 4월 초에 급락했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순환적인 정점은 미국 시장이 올해 2월이었습니다. 2월 고점 찍고 근데 이 시기가 금리가 서서히 내려가서 채권 시장이 자금을 흡수하기 시작하니까 시장은 결국 흔들렸던 거죠. 위험 신호를 봤던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컨센처럼 올해 9월 지금 금리 내렸고 10월 금리 내리고 12월 금리 내리고 또 내년 또 뭐 상반기에 한번 또 지켜보자.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연속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작년에 국지적으로 나타났던 주식시장과 금리의 관계가 연속해서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9월에 이제 금리를 인하했고 이제 9월 초부터 미국채 10년물이 좀 떨어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에는 금리가 떨어지고
1에서 3개월 이후에 주식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좀 찬바람이 좀 더 세게 불 때, 연말. 요때 좀 더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 미 연준에서 금리를 2차례 정도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뭐 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이제 처음 금리가 지금 9월 중순에 했으니까 말씀이시죠? 네. 이제 9월 중순부터 플러스 1에서 3개월. 예, 요 정도. 그러니까 작년 사례를 보면. 예.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이나 다른 나라 증시도 전반적으로 해당이 되는 거죠. 미국의 환경 변화가. 아, 예, 맞습니다. 한국 시장은 요즘에 한국 시장 말씀드리기가 참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박 틀려서 예. 이게 또 원래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제가 11페이지에 네.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난 기간 제가 올해 4월 9일로 돌아갔을 때 맞출 수 있었을까? 아니, 제 실력으로는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한번 제 실력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한국 주식시장이 녹색선으로 표현돼 있고 구리하고 금 가격 비율이 회색선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예. 이제 구리하고 금 가격 비율은 보통 글로벌 경제를 볼 때 많이 참고하세요. 경제가 좋으면 금보다는 구리가 이제 더 가는 거죠. 예. 산업용으로 많이 쓰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전통 산업에도 구리가 쓰이지만 여러분 HBM에도 구리가 들어가는 거 아십니까? 네. 예. 구리는 모든 곳에 다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경제가 좀 안 좋으면 구리보다는 금이 더 강할 겁니다. 예. 그래서 경제 좋으면 구리금 비율은 올라가고 경제 안 좋으면 구리금 비율은 내려가죠. 예전에 주식시장이 잘 올랐을 때는 구리금 비율도 상승했는데 요번 장세는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러네. 예전에는 다 거의 다 맞았네요, 방향성. 예, 맞습니다. 요번에는 주식시장은 역사상 최고치, 저희 코스피, 구리금 비율은 역사상 최저치예요. 저는 이를 대체할 뭔가가 나타난 게 아닐까요? 아,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금에 대한 그 선호도가 구조적으로 증가했나? 어디서 아,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 앞서 연준의 QE가 아니라 QT, 네. 예, 이제 유동성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이거 경기 안 좋으니까 이제 금에 대한 선호도는 높아졌었죠. 실물 경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부진하니까 구리에 대한 선호도 좀 이제 낮아지고. 근데 주가는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죠. 예, 요즘엔 제가 소위 이제 잘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이니까 제 판단 기준이 참고만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시장에 대한 상승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이제 저량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들은 많이 올렸단 말이죠. 네. 시중에 풀리 돌아다니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미국도 올려 세웠고 유럽도 올려 세웠고 뭐 중국까지도 올려 세웠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한국 주식시장은 그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예, 작년에 뭐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근데 올해는 가만 보니까 다른 시장은 다 많이 올라 있는데 시장은 키 맞추기라는 작업을 가끔 하더라고요. 예, 해외 자금 입장에서는 전 세계에서 이 한국 주식시장만 키 맞추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작년에 딱 진짜 연말에 한국만 못 갔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한국 시장이 전쟁난 국가보다도 수익률이 저조하다고 그때 이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맞죠. 요즘은 그런데 전 세계에서 키 맞추기가 제일 안 된 국가가 한국이니까 이제는 이 저량 유동성이 한국에도 들어왔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시장이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가파르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요즘 여러 가지 이게 리레이팅인가 이제 여러 가지 뭐 자본시장법 개정, 상법시장법 개정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원인과 결과를 한번 뭐가 먼저인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주식시장이 키 맞추기를 한 이후에 뭔가 이 리레이팅의 여러 요소들이 나왔으니까 시장이 올라간 이후 이게
실제적인 이유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도하는 건 아닌가? 옳은 거의 결과를 그냥 끼워 맞춘 격으로. 예, 맞습니다. 이건 상당히 조심스러운 네.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원인과 결과 측면에서는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게 펀더멘탈을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좀 시장이 우리의 원래 위치가 어디지? 이렇게 한번 생각하기 시작했을 때 트러블은 저희가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나 미국 모두 올해 막 랠리랑 신고가 경신은 펀더멘털보다는 뭐 좋아질 거야, 금리 내려줄 거야 이런 기대감, 흔히 말해서 그냥 멀티플 리레이팅이 만드는 거지 펀더멘털이 만든 건 아니었고 이제 시장은 하나둘씩 정신을 차리면서 펀더멘털을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좀 주식시장도 위험해진다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까 네. 아까 사회자님께서 저에게 어느 조건이면 네. 시장이 위험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제가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네. 요거 18페이지에 한번 같이 봐보실게요. 예, 제가 이제 이공계 출신이라서 이러한 수리적으로 뭔가 한번 해보는 걸 좀 재미있어해요. 네. 요게 한번 같이 음미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와 보니까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투자자의 이익이 주가는 분모에 두고 EPS를 분자로 두었을 때, 그게 이제 주주의 이익이다. 네. 이렇게 흔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자금을 태웠을 때 그 회사가 주당 EPS가 얼마인가. 그게 이제 주주의 이익이다. 근데 저는 주주분들이 이걸 체감할까? 그냥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한 그 수익률을 본인의 수익률로 최종 판단하실 것 같아요. 네네. EPS는 EPS고. 그래서 저는 그 연준 모형을 좀 체감형으로 바꿔봤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는 연준 모형에서 주가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주주의 수익이 얼마인가에 해당하는 게 체감이 안 되니까 차라리 S&P 500 미국 주식시장에 1년 수익률로 한번 더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것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이제 자금을 또 채권으로도 전환할 수 있으니까 미국제 10년물의 수익률. 근데 만약에 직전까지 S&P 500의 1년 수익률이 미국의 10년물 수익률보다도 저조하다 그러면 채권으로 돌아서실 것 같아요. 근데 예전 사례를 보면 좀 극단적인 사례를 계속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IT 버블 붕괴 또 금융위기 때도 직전 1년간 주식시장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 요즘에 이제 발표되는 그것보다 저조하면 이게 확실히 급격하게 전환이 되더라고요. 네, 과거 사례에 보면 거짓 신호도 꽤 많긴 합니다. 그런데 요번에도 한번 경계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 차트에서 그 영선으로 표시된 점선, 가로선 저기가 트리거 포인트라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얼마 약간 간당간당하네요. 그래서 요즘으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월 말 종가는 8월까지 나왔으니까 S&P 500 8월 말까지 직전 1년간 수익률이 14.37%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요즘에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1, 4.2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부터 S&P가 10%더 조정을 혹시나 받는다면 그 이후에는 좀 더 급격하게 시장이 좀 더 이제 격하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주식 시장이 마이너스 20% 내려가면 그때부터 약세장이니까 조심하자. 조심하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요번에 그 트리거가 주가가 10% 정도 떨어져서 직전 1년간 수익률이 채권의 수익률보다도 못 미칠 땐 좀 급격하게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10% 이상 조정이 나오면 더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급상으로 시장의 수급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요인이 저희가 항상 엔화 강세 좀 조심하지 않습니까? 엔 강세 나타나면 엔 캐리 트레이드 회수가 되니까. 근데 요즘에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제가 눈에 콩깍지가
씌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위험한 것만 계속 보여서 죄송하긴 한데. 예. 네. 근데 엔화도 요즘에 뭔가 찜찜한 게 남아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19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요즘에 미국은 이제 금리를 내립니다. 네. 예. 그런데 일본은 BOJ는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예. 일본의 이제 결정은 금리를 올릴까 아니면 동결할까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워낙 물가가 지금 잘 안 잡히니까. 예. 동결 아니면은 인상. 근데 미국은 계속 내린다면은 미국하고 일본 시중 금리 차가 이 회색선 기준으로는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예. 이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달러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엔은 강세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쌓일수록 올해 9월 일단 미국이 금리 인하했고 10월, 12월 FOMC 있을 네. 때마다 금리 인하한다고 하는데 BOJ가 동결 또는 금리를 혹시나 인상한다면 저 회색선은 아래로 더 내려가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엔화 강세가 조금 더 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지금 주가는 높은데 펀더멘탈은 그보다 아래에 있는데 이게 수급으로 채워져 있거든요. 네, 네. 수급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좀 트리거 포인트가 엔화 강세가 될 수 있다. 이제 트리거 포인트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네. S&P 500 추가 10% 하면 좀 더 이제 네. 격해질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엔화에 대해서 이렇게 또 그 정리. S&P 500 추가 10%가 빠지면 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의 의미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S&P 현재까지 수익률이 4%대로 줄어들었으니까 예. 이거 들고 있을 바에 그냥 채권 가서 3% 먹자.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해석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위 사람으로 비유하면 이제 강연기보다는 저희 문홍철 팀장님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듣자. 이런 식으로 이제 조회수도 이제 거기가 더 잘 나오고. 맞습니다. 안 됩니다. 그쪽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팀장님 조회수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래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전략들이 네. 조금 생각은 나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배당주 좋아하시는 거는 네. 몇 차례 이제 좋아하시는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거. 네. 요즘 좋아하는 거는 이제 몇 차례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13페이지 보는 것처럼 금리가 내려가면 배당주가 확실히 좀 인기가 있어지더라고요. 네. 상대적으로. 예. 금리 내려가면 채권 수익률 떨어지는데 그나마 배당 수익률은 따박따박 주면서 네. 이제 주가는 껌처럼 움직이는 거. 네. 거의 준 채권형이거든요. 예. 이 채권이 훨씬 더 좋죠. 예. 이렇게 이제 배당주가 나아지는데 요즘에 또 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시장에 쏠림이 상당하다는데 네. 이제 스타일로도 어느 정도 쏠림이 있는지 점검해 봤어요. 예. 요거는 제가 연합인포맥스 나오기 전에 좀 급하게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예. 네네. 또 뭔가 전략적인 포인트에서 여러분께 네. 언급드릴 게 없을까? 근데 여기 회색선은 이게 가치주의 직전 12개월 수익률 빼기 성장주의 직전 12개월 수익률인데 이 회색선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 당시에는 가치주가 좀 좋은 겁니다. 예, 밸류에이션이 낮은 게 이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회색선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 네. 예, 한참 맞습니다. 예. 시장에서 주가도 시원스럽게 올라가는 게 더 인기가 좋은 겁니다. 근데 요즘에 그냥 가치주 12개월 수익률 빼기 성장주 12개월 수익률이 상당히 크리티컬한 포인트로 내려왔어요. 예, 역사적인 저점 부근에 이르렀습니다. 예. 여기서는 반드시 턴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팬데믹 때는 요거보다 더 내려간 적은 있었습니다. 네. 예. 근데 팬데믹 때는 그때 한참 언택트가 유행했어요. 언택트 IT 기업. 예. 손대지 않고 저희끼리 집에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면 역사적으로는 여기에서 가치주가 스멀스멀 인기가 있어지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요즘에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주가가 갑자기 인기가 좋아졌죠. 네, 좋죠. 예. 요것도 뭔가 가치주가 이제 주가가 600달러에서 지금 330달러. 예. 요 정도 떨어졌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사볼까 가치주에 관심을 어느 정도 갖는 겁니다. 근데 가치주가 관심이 좋아지면 저희가 배당과 밸류에이션 두 가지 조합으로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 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듯이
배당 수익률은 높으면서 이거 Y축인데 네. 배당 수익률은 높으면서 요건 1등이 통신이에요. 네. 예. 통신 요즘 배당 수익은 정말 좋습니다. 아, 그 자동차도 많이 올라왔네요, 배당 수익.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X축은 PBR인데 이제 저평가된 거. 네. 요게 근데 철강이 가장 저평가된 걸로 일단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부분의 1등, 배당으로, 물론 저평가됐지만 또 배당으로는 통신, 그리고 배당은 많이 주는데 또 저평가로는 철강.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철강 한번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이 철강이 저희가 역사적인 밸류에이션의 하단은 철강 업종 PBR이 0.3배 부근입니다. 예. 지금은 0.36배라서 완전 역사적인 저평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죠. 그리고 흥미롭게도 철강 업종 PBR이 0.3배 부근이 되면 웬만한 이슈로는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하방이 단단한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약간의 모멘텀이 있으면 이게 위쪽으로 팍팍 튀어버립니다. 네. 예, 지금은 0.36배 철강업종 역사적인 최저 밸류에이션 부근인데 중국에서 철강업종 뭐 구조조정. 맞습니다. 네.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요. 예.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얼마나 하는지는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예, 좀 실망스럽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 네. 그런데 한번 철강업종을 그러면 지금 매수해서 기다릴 만은 하죠. 예, 이게 마치 하단은 막혀 있고 상단은 열려 있는 복권 같은 겁니다. 예, 꽝은 없고 이게 긁어보면 1,000원, 10,000원, 100만 원 이렇게 긁어보면 어쨌든 뭔가 수익은 나오는 주식. 맞습니다. 예, 그래서 기다려 볼 만하지 않을까? 제가 워낙 성격이 좀 위험성을 좀 많이 인지를 해서 신중해서 그런데 제 눈에는 철강이 한번 사놓고 설령 모든 상황들이 다 악화되더라도 기다려 볼 만하고 이후에 옵션처럼 한번 크게 위쪽으로 이제 한 방향 옵션처럼 위쪽으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철강 업종은 제 눈에도 제가 시장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그래도 철강 업종은 상당히 좀 매력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철강이랑 통신 이쪽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철강이랑 통신. 그 아까 거기 중간 사이에 약간 있는 자동차는 어떻게 보세요? 자동차는? 예, 자동차가 네. 제 성격상 좀 위험한 거는 좀 경계해서 이게 수출주라는 맞습니다. 점이 저는 조금 이렇게 추천드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예. 관세 협상이 어떻게 잘 타결이 되면 자동차도 그때는 눈여겨 보실 생각이세요? 근데 이제 미국 쪽에 고용이 점점 안 좋아지면 요즘에 미국에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더 줄어들더라고요. 예. 이게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경기 선행 지수에도 포함이 되는데 이게 선행성이 있는 게 뭐냐면 근로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 이 방송 여러 사장님들도 물론 보실 수 있지만 직원들이 일 적게 하면 이게 사장님들의 어떤 인내력의 한계가 점점 올라가거든요. 점점 이제 참기가 어렵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는 이제 좀 해고로 들어갈 수 있죠. 많이 노는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진 않다. 근데 미국은 고용 시장이 상당히 유연합니다. 영화에서도 보면은 갑자기 어느 날 요만한 박스에 자기 이제 물건 넣고 울면서 해고 통보가 이메일로 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간적으로 또 그게 될 수 있으니까 지금 미국의 평균 주간 근로 시간이 내려가고 있는데 향후 갑자기 좀 더 안 좋아지면 해고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의 소비력이 약화돼요. 그러면 관세를 떠나서 저희가 수출주에 대해서는 조금 국면이 경기 문제로 포커스가 맞춰질 관세 수도 그 있다.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수출주들은 힘들 거다. 맞습니다. 요 점이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언제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 이런 질문도 하시던데 답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배당주를 강조를 하셨는데 오늘 새롭게 철강주 쪽에 지금 매수 시기일 것 같다.
마이너스보다는 위쪽으로 방향을 틀 맞습니다. 가능성이 예, 크다. 충분히 사서 기다릴 만한 조건이 유리하다.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시청자분들이 다양한 관점을 듣기를 원하세요. 최종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강영기 파트장님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모시고 이렇게 네. 뷰를 듣는 시간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영기 DB증권 주식전략 파트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